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고 있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를 두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위기라고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손자병법 속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환위리입니다. 이환위리는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쉽게 말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이죠.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요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손자가 말한 이환위리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손자병법을 통해 위기 극복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친다 한들 반드시 극복해낼 방법이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위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위험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태로울 리와 기의 기가 더해진 것으로 위태로움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회는 위기의 외투를 입고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외투를 벗기면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내곤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즉, 손자가 말한 이환위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지역이 있죠. 맛있는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합격 사과인데요. 시험을 앞둔 사람이 이 사과를 먹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치 행운의 사과 같은 건데요. 여기에 무슨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1991년 무렵 일본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어찌나 강력한 태풍이었는지 아오모리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던 가수원 역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사과를 모두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90% 사과는 바닥에 떨어져 못 쓰게 됐고, 그나마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10%의 사과들 역시 상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아오모리 사과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겉표면이 온통 상처였기 때문이죠. 사과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농부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때 한 농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바로 태풍의 모진 비바람도 끝까지 버텨낸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자는 것이었죠. 태풍도 이겨낸 합격 사과를 먹으면 그 어떤 어려운 시험이라도 붙을 수 있을 거란 의미를 담은 겁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 농부의 아이디어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합격 사과를 탄생시켰는데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동안 사과 여러 개를 박스에 포장해서 판매했다면 이번엔 사과를 하나씩 낱개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 희망의 문구를 하나씩 적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몰아친다 해도 나를 떨어지지 않게 해줄 합격사과 같은 것들이었죠. 원래 일본은 한국 못지않게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합격 사과가 일반 사과보다 10배나 비싼데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합격 사과가 인기를 끌면서 아오모리현의 사과는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요.
지금도 지역 특산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죠. 태풍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기였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떨어져서 못 팔게 된 90% 사과 대신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단 10%의 사과에 주목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위기를 헤쳐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손자가 말한 이환위리의 사례는 과거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일어난 중동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수많은 유대인 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 1948년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아랍인들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죠.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못마땅했고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중동전은 총 4번에 걸쳐 벌어졌는데요. 그때마다 전쟁의 승기를 잡는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히 제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뒀는데요. 전쟁의 결과로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 땅을 뺏은 겁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입장에선 엄청난 손실이었죠. 시나이 반도와 골란고원 모두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죠. 두 나라는 어떻게든 이 땅을 되찾고 싶어 했는데요. 이후 수년간 이스라엘의 보복을 하기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대량으로 무기를 사들이며 전력을 보강했고 시리아 역시 군개혁을 통해 현대화 작업을 이뤄갔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측은 3번의 승리 후 군 경계가 상당히 느슨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랍국들이 공격해봤자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만심이 독이 됐던 걸까요? 이스라엘은 곧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73년 10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날이 바로 유태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욤키푸르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은 큰 명절이라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간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대비가 허술했던 것이죠. 아랍 군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쪽인 시나이 반도를,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의 대부분을 단 사흘 만에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거의 48시간 만에 전멸 직전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패전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전세 역전의 기회를 노렸는데요. 우선 현역 군인들이 후퇴를 하면서 지원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0살 청년 츠비카 소위인데요. 그는 휴가 중에 전쟁이 터지자 적시 휴가지에서 가까운 그 지역 부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곧 부서지고 깨진 4대의 전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골란고원에 상가했던 전차부대 병사들이 소대장을 잃고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츠비카 소위는 그대로 전차를 고쳐 탄약을 보충한 뒤 다시 골란고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기지를 발휘해 단 4대의 전차로 30여 대의 시리아 전차와 혈투를 벌여 격파합니다. 이틀 동안 한잠도 자지 않고 다른 지역 전투 지역으로 가서 시리아군과 사투를 벌인 것이죠.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노력 끝에 예비군이 동원될 때까지 골란고원의 일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 정부는 재빨리 미국에 SOS를 쳤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기로 했고 곧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대규모 전차와 항공기는 물론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까지 그대로 가져와 이스라엘에 투입한 건데요. 이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물량의 무기를 지원한 것이 바로 니켈 크로스 작전입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의 예비군 병력들도 군에 투입됐는데요. 예비군이 동원되자 이스라엘은 빠르게 전세를 뒤집어 갔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군은 또 한 번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시나이 반도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를 건너 이집트 적진까지 뚫고 들어가는 작전을 펼친 것이죠. 공수부대가 먼저 아랍군의 미사일 부대를 탐색해내면 전차 부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초토화시키고 공군이 주변 지역을 박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이미 여러 번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서 서로 호흡이 잘 맞았던 것이죠. 또한 정면 싸움에 자신이 없을 땐 측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불리한 판을 뒤집었는데요. 골란공원 전투 당시 이스라엘의 79 전차 여단이 측방 공격, 즉 전차로 적군의 허리를 치는 전략을 펼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랍군을 물리치고 대역전극에 성공했는데요. 전쟁 3주 만에 시나이 반도에 이어 골란공원을 되찾았고 소련과 미국의 중재 아래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손자의 이환위리 정신을 잘 실천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패망의 위기 속에서도 결국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을 보고 주변 아랍국들 모두 더 이상 싸울 생각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꺾어놓은 건데요. 이것은 차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맺는 뒷걸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동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4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닌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짜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이환위리를 통해 재도약을 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손에 꼽히는 것은 글로벌 기업 삼성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건희 명예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인데요. 1993년 6월 당시 삼성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밝힌 신경영선언을 통해 한 말입니다. 삼성은 이를 계기로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환위리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경영선언이 이루어졌던 1993년 초,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제품 비교 평가회에 가보니 삼성의 존재감이 너무 약했습니다. GE와 월풀, 필립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이미 국내 1위 기업이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찬밥 신세였던 것이죠. 얼마 후 이 회장은 사내 방송을 보다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세탁기를 만드는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삼성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불량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전자의 불량률은 10%를 윗돌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이를 심각한 위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신경영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삼성은 그 이후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완벽히 체질 개선을 합니다. 이런 혁신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휴대폰 화형식인데요. 1993년 이 회장은 시중에 판매된 휴대폰 중에 불량품인 것을 모두 수거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때 굉장한 충격요법을 씁니다. 바로 15만 대의 리콜 제품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불을 태워버리는 화형식을 진행한 것이죠. 무려 500억 원어치에 달하는 핸드폰을 불에 태워버린 건데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더 이상 불량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죠. 더불어 이 회장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7사 출퇴근제, 즉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며 위기 돌파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이건희 회장 취임 이후 25년 만에 기업 가치를 약 300배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CEO가 기업에 닥친 위기를 정확히 진단해내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한 것이 제도약의 발판이 된 겁니다. 위기를 발판 삼아 경쟁력을 키운 기업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류 수출 전문 기업 한세실업입니다. 실제로 한세실업의 연매출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중 99%를 미국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한세실업이 창립 38년 만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수출길이 막힌 건데요. 하루아침에 매출이 끊길 상황에 놓인 것이죠. 다행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습니다. 의류 대신 마스크와 방호복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한세실업은 이미 베트남 등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중 일부만 사용해도 마스크와 방호복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죠. 미국 정부와 대형 마트들은 서둘러 마스크와 방호복을 확보하기 바빴는데요. 덕분에 한세실업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게 된 것이죠. 특히 한세실업의 마스크는 부직포가 아닌 면을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재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았습니다. 미국 대형 할인점 월마트의 CEO 덕 맥글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빠르게 방호복과 마스크를 공급해준 한세실업에 고마움을 표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한세실업이 거둔 결실은 놀라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극심했던 올해 1분기에도 매출 면에서 선방한 건데요. ODM, 즉 위탁 주문 생산 부분의 1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세실업의 이런 결실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세실업은 평소에 원단 만드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는데요. 그 결과 이미 2년 전 항균 원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위기사항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셈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K-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이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 의료 시스템 그리고 진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으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곧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빛이 난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국가와 기업을 통해 이환위리의 지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 저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빅터 고츠리 쓴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라는 건데요. 20세기의 유명 인사 400명의 유년기에 대해 분석한 책이죠. 근데 놀랍게도 가정에서 별 문제 없이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았는데요. 삶의 위기가 곧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로 작용했던 걸까요? 이를 증명해 주듯 자신의 불운한 삶을 딛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방송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윈프리는 201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윈프리의 수상 소감은 특별했죠.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의 소녀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겠다고 한 건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외진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 대신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16살이 되던 해까지 가난과 학대 속에서 모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윈프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뉴스 앵커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후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윈프리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후 곧 방송국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뉴스 프로그램의 공동 앵커 자리에 제안받게 됐는데요. 이때 그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방송을 보고 TV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혹평을 쏟아냈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만 것이죠. 이후 그녀는 앵커가 아닌 토크쇼 진행자 자리로 자천당하고 말았는데요. 앵커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이 좌절됐으니 실망할 법도 한데 윈프리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시 미국 방송계 토크쇼 분야에선 백인 남성 진행자 일색이었는데요. 그녀는 자신만의 톡 튀는 진행 실력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란 그녀는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줄곧 바닥을 쳤던 토크쇼의 시청률은 1위로 껑충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할 정도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죠. 실제로 윈프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이환위리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흑인 여성이라서 안 된다. 어린 시절에 불우했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또 불우한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면서 말입니다. 또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더 해빙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책이라고 해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때 해빙은 행운을 부르는 주문이라는데 그 뜻이 뭘까요? 해빙, 즉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부와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또한 손자의 이환일이,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더 이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난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좌절할 게 아니라 난 이것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때 수많은 기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손자가 그랬듯 여러분들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